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던 20초간의 침묵이었죠. 민주당 정동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백운기 국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KBS의 그 유명한 백운기 국장이 이제 또 정어리 TV의 스타가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회사는 달랐지만 정동영 선배는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이고 과분한 말씀. 저도 저렇게 멋지게 현장을 누비면서 생생하게 전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 KBS 그런 최고의 생각을 기자가 하면서. 백운기 국장이었어. 아이고. 잠시 이렇게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정 의원님 어떻게 활약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패널들도 그런 얘기 그때 많이 했습니다. 역시 그랬는데 오늘 오시면 맨 먼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20초 동안 이렇게 쳐다보셨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진숙 A가 있었고 이진숙 B가 있는데 사람은 좀처럼 변치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쳐다봤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이진숙 제가 아는 이진숙 A가 맞는지 다시 태어난 이진숙 B가 원래 본질인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때 아마 정 의원님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MBC에서 같이 일을 했던 기자 후배들. 김재철 사장도 1년 후배인가 예. 계신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뭘 물어보신다는 게 좀 괴로우셨죠?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주한다는 게. 그리고 서로 뭐 얼굴 붉힐 일은 없었어요. MBC 있을 때는 예. 좋은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이진숙을 바그다드에서 구출하려고 암만에 파견도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91년 걸프전 때 예. 그 MBC 기자 셋이 거기에 회사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자 정신으로 투철했던 거죠. 그래도 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CNN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CNN의 피터 아네트라고 예. 하는 그래서 전쟁을 사실 생중계한 생중계를 거죠. 했죠. CNN은 그때 인말세트라고는 인공위성 송출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찍은 화면을 내보낼 수 있었고 이제 그때 MBC 기자 세 사람은 이제 ENG 카메라만 들고 예. 있었기 때문에 송출 장치가 없어서 내보내지 못했지만 이제 그걸 화면에 담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 두절이 되니까 그때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그랬어요. 계속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보도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다가 거기 요르단 암만에 특파도에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매일 택시 운전 기사를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 800km입니다. 근데 요르단과 이라크는 서로 사이가 좋았고 택시 기사들은 늘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국경도 막 다니고 예. 그랬습니까? 한국의 기자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호텔에 있을 텐데 데리고 나오면 뭐 3,000불 주겠다. 예. 이렇게 그 보상금을 내걸고 그러니까 뭐 택시 기사가 매일 들어가서 바그다드 호텔 뒤지고 그때는 이제 뭐 걸어 나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사실 요르단에서 상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진숙 A가 어떻게 해서 이진숙 B가 됐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뒤로 이제 김재철 사장 때 그리고 대전 MBC 사장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이제 믿기 힘드니까 이라크 파견돼서 종군 기자 했다는 것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정말 제대로 했나 막 이렇게도 의심을 하던데요. 그러면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때는 그래도 쓸만한 기자였는데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중동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자는 드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랍어도 공부하고 또 본인의 전문성을 그쪽으로 잡아서 줄곧 연구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보도에서도 강대국에 편향된 시각만 이렇게 서구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느꼈고, 특히 이제 이라크에 힘없는 그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연민, 약자에 대한 연민 같은 것 이런 게 느껴져서 좋은 보도 태도 기자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라크 전공 기자 했고 아랍 문화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걸 개인적으로 좀 더 천착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네. 또 보니까 대전 MBC 사장 가가지고는 또 뭐 그렇게 지역 방송에서 그렇게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대전 MBC에서는 우리가 뭐 알자지라 방송 대전지사냐 그런 푸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뭐 오버한 측면이 예, 좀 너무 있죠. 좀 왜냐하면 지나친 것 같아요. 서울 MBC 같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요. 지역 방송에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었겠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청문회 하시면서 이진숙 후보자 어떤 점이 많이 붉어졌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저 사람은 가장 큰 문제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이재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 또 이 국가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이준숙 후보자의 지금 생각도 이게 상식을 벗어난 거고, 이준숙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이 정권의 행태도 상식을 벗어난 거고, 더 크게는 지금 국가 운영 방식이 사실은 국민이 거부한 거거든요. 4월 총선에서 분명히 이거 국정기조 바꿔라 했는데 그냥 오불관하고 뭐 계속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정말 이 정부의 생각,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건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건지,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런 고뇌가 좀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청문회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문제가 많고 좀 감당할 만한 사람일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상임위원도 임명을 했고 지난번처럼 2명 가지고 이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식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가령 우리가 동창회든 친목계든 뭐 초등학교 뭐 학급 회의든 간에 가령 구성원이 5명이면 회원이 5명이면 3명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회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명만 그런데 나온다고 그러면 다음에 연기하자 그러죠. 그렇죠. 2명이 모이면 예. 1명 더 나올 때까지. 그것이 상식인데 일반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제 재적위원 2명이 합법이다라고 우기는 것은 이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식 파괴고 지록 위마라는 제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멀쩡하게 사슴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라고 지금 하는 격이잖아요. 예, 조고에 그리고 비슷하죠. 예. 만일 그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처벌하고 말이라고 한 아첨꾼들만 지금 용산 주변에 바글바글한 거지요. 노라고 말하는 사람 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걸 더 벗어나서 노라고 말하는 걸 뭐 그건 치지도에 놔두고라도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극단적인 출세주의와 극단적인 가치관, 역사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합하면 이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이게 극우입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극우 부인하지만
한국에서 극우는요,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없고 인간애가 없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5.18을 폭도 선동에 의한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절대 다수의 국민은 그것이 적절치 않다. 그게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또 이태원 참사를 MBC가 젊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라는 그런 아주 경악할 만한,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회 현상을 혐오의 시선으로 그리고 반대자는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묻어난단 말이죠. 제가 이 리본 달고 예. 있습니다만 노란 세월호 리본을 보면서 노란 리본으로 전국을 덮었는데 뒤덮은 이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거기에 무슨 인간애가 있습니까? 휴머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 거기다 아주 극단적인 출세주의가 결합이 되면 괴벨스 같은 경우거든요. 그 문학 박사 출신입니다, 괴벨스가. 원래 소심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출세 가도에 올라가게 되고 자신의 이제 그런 소질을 완전히 선전선동의 기술로 이제 발휘해서 역사상 최악의 인물, 최악의 위험한 사람이 된 건데, 그런 이준석도 굉장히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악마가 될 때는 어떤 것들이 요인이 되고 동력이 됐을까요? 이제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고 그러는 이제 정치사상 정치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이제 아이히만 저 유대인 학살 예. 그 재판을 방쭉 지켜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보통 사람도 되게 그 가슴 속에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이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성의 힘으로 또 절제의 힘으로 그래서 사실 한 사회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벌거벗은 민낯으로 그런 야수성으로 덤비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망가지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출세형 명예요, 권력욕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정도가 있는 거죠. 오늘 정 의원님을 오랜만에 뵈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현안 외에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정어리 TV라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예, 정어리가 뭉치면 상어도 막아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됐습니다만 벌써 우리가 구독자가 43만 명을 예. 넘어서고 또 성원해 주신 덕택에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에 새로운 스튜디오 마련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그러면 2명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대로 2명 가지고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기구를 운영을 하면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정보통신부를 이명박 정부 때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그 방송통신부를 과학기술부로, 행정안전부로, 그다음에 방송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각기 분산시키는 건데요. 그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그러니까 뭐 통일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처럼 그 부서에 관할을 한 사람이 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재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합의제.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내각 각 부처를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조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일반 내각 부서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여야가 함께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구의 그 원 취지에 비추어서
5명에서 2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모여서 뚝딱뚝딱 중요한 사안을 KBS 사장을 바꾼다든지 YTN을 민영화시킨다든지 팔아 넘긴다든지 이거 다 명백한 법률 위반인 거지요. 그래서 이동관 탄핵했고 김홍일 탄핵했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도 직무대행이지만 위법한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도 이제 오늘 임명이 됐는데 이제 박문진 이사 2시에 선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집했답니다. 박문진 이사 이제 멋대로 임명하겠죠. 예. 그러면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그 위법한 일을 저지른 책임자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오히려 직접적인 예. 그 기구의 운영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면은 뭐 직접적인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내각제 하는 나라들이 부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4월 10일 날 정권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물러났어요. 예. 내각제 같으면.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거부했는데 그럼 당연히 정권 퇴진해야 되죠. 이게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하는 나라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대통령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 대통령제를 선호하니까 합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입법, 행정, 사법이 철저하게 권력 분립이 돼야 하는 겁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발의하고 탄핵 의결하는 것밖에 국민이 저항하는 수단이 없어요. 입법부가 저항하는 게. 미국 같으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자리가 1200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63명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것도 청문회 해봤자 그냥 임명하잖아요. 총리 한 명 빼놓고는 총리나 대법관은 이제 동의, 국회가 과반수 찬성을 해줘야 되지만 미국의 상원이 인사권, 인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임명 못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상원의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선출된 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른바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의 심사숙고, 숙고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의회가 미국 의회가 예산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또 감사원. 지금 뭐 감사원 가지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감사원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안 제출권, 입법권인데 입법권은 오로지 입법부에 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안이 필요한 자기가 생각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건 여당에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부탁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서 통과시켜서 국회에 넘기는 입법 법률안 제한권까지 갖고 있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거의 황제적 권한이다, 제왕적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폐해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받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학습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불과 0.7%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냉전 반공주의 시대로 지금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정 외치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뭐 방통위가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악순환되고 이렇게라도 해서 KBS, MBC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정어리 애청자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으시고, 제가 우리 애청자님들 정치 10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니까 오늘 또 다른 분도 아니고
정동영 의원님이시니까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미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실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막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가? 국회의 3분의 2 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회 탄핵 입법 청원도 140만 명, 150만 명 가다가 주춤한 게 저는 윤석열은 마음속으로 탄핵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을 탄핵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것. 민주당한테 지금 정권을 맡겨도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백도를 못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지금 정치 의식과 정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7 국가들도 부러워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질서 정연하게 평화리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세계인들에게 주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은 금기어가 아니죠. 335 대화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사실상 국민의 신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8%였습니다. 공교롭게 300명 중에 78% 의석 233명이 찬성에 가결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과 그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가 일치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도달을 못한 거죠. 결국은 민심입니다. 민심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그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100도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8도쯤 되는 거죠. 100도가 아니라. 아니 78도면은 사실 이제 100도가 돼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탄핵 노래만 부르다가 5년 오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민심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막연히 느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특검부터 막히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내관이고 그게 골인데 말이죠. 이걸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지금 여당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전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핵심이 우리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거에 핵심에 대통령의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만 나오면 그걸로 사실은 법적 탄핵의 요건은 100% 충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사코 막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아까 민심이라는 그 한 축과 그다음에 명명백백한 증거의 출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가면서 민주당이 좀 전략을 짜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본인들이 초래한 거죠. 그리고 탄핵보다 더 큰 영역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필요로 한 게 국민 통합이잖아요. 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 이런 거 없이는 힘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국제적 위상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기상과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흑백 논리로 또 과거 냉전 반공주의 시대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재단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정적 죽이기로 일관한 2년.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해서 만났던 그 정신을 살려갔으면 좋을 텐데 금방 또 후퇴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민낯의 권력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불행해지는 건 우리 국민이고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현실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참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죄가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은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열과 대립, 증오와 혐오,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갑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들려줘서 감사한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지내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특히 천공이라고 하는 자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 하는 말도 뭐 전쟁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강 상태는 전적으로 미국 대사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덕분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는 정전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그 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그런 진정 자제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바이든 트럼프에서 해리스 트럼프로 보도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해리스 정권이 돼도 바이든 때와는 또 뭐 조정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대외 정책이 그대로 가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이제 anything but 바이든, 예. 그러니까 ABB가 예. 되겠죠. 옛날에 anything but NEC, 클린턴 예. ABC였는데, 예. 그러니까 바이든 때 건 다 뒤집어라 하는 거가 될 터인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트럼프는 가치 외교 이런 거 별로 예. 중시 안 합니다. 이익을 뭐가 이익이냐 뭐 이런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그 대결 구도에 우리가 천병에 서 있었는데, 아마 러시아하고 대화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 뭐 사이 좋다. 뭐 저 만나게 될 거다까지 지금 되게 그런 기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한미일 동맹화 그러면서 북중러와 대결 구도, 신냉전 구도를 지금 만들어 온 셈이거든요. 이 구도가 허물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로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실종된 것은 국익이고 국격이고 또 국민이 없잖아요. 다시 이 실종된 실용 외교, 실리 외교, 국익 외교 이렇게 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우려하는 국민들께 그 정도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전쟁은 있나요?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발적 충돌과 국지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죠. 물론 위험성이 있죠. 우발적 충돌이,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성기 틀기만 틀어봐라. 격파 사격하겠다. 북한이 이제 협박한 거예요. 또 이제 남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격파 사격이라고, 우리는 원점 타격, 선제 원점 타격하겠다. 예. 그럼 그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지. 화약고니까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밖에 전체적인 큰 하나의 정치의 연장 속에 있는 게 전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없지만 그러나 우발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이 정권의 태도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무능하지요. 뭐 용산 앞마당에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세계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한심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관리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왜 전단 그거 현재 현실적으로 있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만 갖고도 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도 그걸 막지 못해서 3년 동안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지금까지 5년 반 2019년부터 19, 20, 21, 22, 23, 24 지금 6년째 남북에 완전히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근친 증오의 시대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성찰할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민주당이 집권의 기회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서 다시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숙고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도 떨어져 가지고요. 봤습니까? 예.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한결같이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두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의도가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건 도발인데 항상 도발로만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을 못 보죠. 그 먼저 시작한 빌미는 전단입니다. 전단은 또 이북 사회는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 김정은에 대한 온갖 모독과 욕설과 뭐 비방 이런 걸로 가득한 전단이 떨어지니 뭐 자기들로서는 북쪽으로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남북 관계 모든 그 사안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일방적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국회를 잠시 떠나 계셨잖아요. 그 시간은 의원님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2대에 들어왔는데요. 20대, 18대, 16대에 있었고 17대, 19대, 21대 홀수 때는 또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오히려 4년 동안 이 여의도에 와 있을 땐 정신없이 지나서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머릿속에 없는데 비어 있었던 그 4년 동안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통째로 보면 떨어져서 야인으로 자연인으로 있었을 때가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오신 의원님을 이렇게 뵙고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싸나워졌어요? 인자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총총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더 커졌다가 이제는 좀 인자한 그런 느낌. 할아버지 되셨죠? 아직 못 됐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돼서. 돌아오시니까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통령 선거 나가셨잖아요. 그때 참 열렬히 지지했던 저로서는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죠. 혹시 아직도 좀 마음속에 회한도 있으시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나라 만들었을 텐데 이런 것도 있으시고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대선에 좀 나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예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요. 저에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 정치를 허업이라고 한 그 JP요? JP의 얘기가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럼
나는 40대 정치를 시작해서 평생 정치를 한 건데 나에게 남은 건 뭔가? 제 스스로 대답한 것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허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돌려야 되겠다.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2월 16일 박근혜 정권에서 닫아버리기까지 10년 동안 운영이 됐던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와 남쪽의 자본 기술이 들어가서 남북의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고 미래 비전을 만들었던 이것을 다시 돌리는 게 저에게 남아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각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만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민이 원치 않으면 그건 갈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대신 대통령제를 하려면 책임 있는 대통령제. 지금은 5년 무책임제거든요. 일단 되고 나면 5년 동안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쟁취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심보 아니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딱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령 대통령 끝난 뒤에 역사는 이 정권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빤합니다. 근데 이 역사의 기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기회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으로 대통령제를 하는 것과 함께 지금 5년 4년으로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 임기는 예. 4년이고 지방선거도 4년인데 대통령만 그렇게 해서 임기를 맞추게 되면 이게 이제 헌정 체제가 예측 가능하게 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이거는 7공화국이 될 터인데 7공화국을 개창한 대통령으로 아마 역사에 기록될 터이니까 그건 아마 이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얘기를 못 할 거고 그래도 그 주변에 생각이 있는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대통령이라 그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개구리 마지막에 엄마 유언 들은 것처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저도 사실 김종필 총재가 내각제 할 때부터 내각제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요즘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 내각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이건 대통령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내각 책임제잖아요. 예.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일주일 만에라도 물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실정을 저지르고 폭정을 해도 5년 동안은 끄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경직된 체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단임제 해서 6명인가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던 DJYS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들이 있지만 대부분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쪽 대통령들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키가 훌쩍 컸습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좀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고 싶은데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또 뵙고 싶을 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